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며 빨개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심장, 소아응급, 소아중환자 쪽을 담당하고 있는 나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 맞고 사람 이름입니다. 1967년에 일본의 가와사키 도미사쿠라는 소아과 의사가 처음으로 보고해서 가와사키병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워낙 전설 같은 선생님이어서 2020년 타계하시기 전에는 일본 학회에 가면은 교수님과 함께 사진 찍으러 꽤 많이 줄 서 있곤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0명 중에 2명꼴로 발병됩니다. 매년 4000에서 5000명 정도의 가와사키병 환자가 발생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빈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와사키병이 많은 나라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가와사키병 자체가 병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설명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유전적 소인은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심지어 러시아나 서양에서는 저한테 협진 문의가 올 정도로 좀 드문 병에 속합니다. 또한 면역 주사에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면역학적 기전은 작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감기나 폐렴 같은 게 유행하는 시기에 가와사키가 많아지는 것은 감염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유전적 소인을 가진 아이들이 감염이 트리거가 돼서 면역학적 기전이 발동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감염이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 감기나 폐렴이 도는 시즌인 봄이나 늦가을에 종종 보이게 됩니다. 코비드19 때는 다들 마스크를 써서 아이들한테 폐렴과 장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드물었었는데 코비드19 이후에 폐렴이 급속도로 유행하며 가와사키병도 함께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와사키병 자체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병의 원인 중 하나인 감염성 질환은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성 폐렴 이후 생긴 가와사키병의 경우 원인 바이러스에 따라 형제 혹은 친구 혹은 부모님께도 폐렴이 전염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온 몸에 생기는 혈관염입니다.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신의 혈관을 침범한다라는 워딩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면역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침범하는 혈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발열입니다. 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며 빨개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양측 눈의 결막이 충혈되어 빨개지고 입술이 빨개지거나 갈라지거나 딸기처럼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빨개지고 BCG 접종 부위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에 있는 림프절이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관절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세 이전의 아이가 항생제나 해열제를 써도 39도를 넘나드는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된다면 가와사키병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어떤 검사를 하면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하며 검사는 어디까지나 진단을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가와사키병은 5일 이상의 발열이 나는 소아에서 첫째, 양측성 비환웅성 결막 충혈, 둘째, 입술과 구강 점막의 변화, 셋째, 손발의 변화, 넷째, 피부 발진, 다섯째, 경구 림프절 비대 등 5가지 기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완전형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임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경험이 많은 가와사키병 전문가는 열과 함께 임상 증상 한두 개만으로도 불완전 가와사키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어린 영아에게 발생한 가와사키병이나 불완전 가와사키병의 경우 한두 개의 증상으로 가와사키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해야 하므로 가와사키병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들은 일단 의심을 하고 짧은 간격으로 발열과 임상 증상을 또 확인하고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신의 혈관에 생기는 염증 변화이다 보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다른 감염성 질환에 비해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소변 검사나 뇌척수색 검사에서도 염증이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세균성 감염이 있다면 그쪽 질환을 더 의심을 하겠지만 결국 배양 검사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완전형 가와사키병이랑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완전형 가와사키 때 보이는 증상이 다 발현되지 않았다.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특히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형이면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 잘 생기느냐,
불안정 가와사키병이면 더 잘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정 가와사키병은 진단이 늦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합병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가와사키병이라고 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와사키병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유명한 것은 심장에 관상동맥이 늘어나는 관상동맥류 또는 확장입니다. 심장도 근육이라 이렇게 뛰고 있고 그 근육을 뛰게 도와주는 혈관 3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 관상동맥 3개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문헌마다 조금씩 비율은 달라지지만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 약 20에서 50%까지도 관상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는다면 그 가능성은 약 3에서 5% 정도로 급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난 관상동맥 안으로 혈전이 생겨서 막히면 결국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병에 있어서 간과되기 쉬운 심장합병증은 심근염과 부정맥입니다. 우리가 가와사키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심장합병증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처럼 소아 심장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가와사키병을 보긴 하는데요. 근데 심장 외 혈관에도 동맥류라든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꼭 심장의 문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약제는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아스피린 두 가지입니다. 면역글로불린 주사는 면역계의 반응에 관여하고 혈관 내 염증을 억제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약 12시간에 걸쳐 한 차례 천천히 주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고용량으로 하루 수차례 나눠서 사용을 하고 열이 떨어진 이후 또는 퇴원 시점에서는 저용량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합병증이 보통 혈관이 있으면 혈관 주변의 염증들이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최소 6주 이상은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하고요. 이후 혈액 검사와 심장 초음파를 확인하고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을 경우 늘어난 혈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합니다. 가와사키병을 앓은 아이들한테 퇴원할 때 설명을 많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끝난 게 아니다. 즉 6에서 8주 동안 이 동안에는 염증이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초음파가 심장 초음파가 괜찮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계속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면역글로불린의 부작용으로는 열이 흔한 편입니다. 열나서 왔는데 면역 주사를 맞고 오히려 열이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매우 드물게 쇼크나 과민 반응, 또 간과 콩팥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백신의 항체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백신 예방 접종을 늦추어야 합니다. 돌 때 맞는 MMR 접종과 수두가 가장 대표적인 생백신인데 면역글로불린 주사 이후 약 11개월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마 예방접종 맞으실 때 별 생각 없이 문진표에 아니오 라고 체크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가와사키병을 앓았다. 그리고 면역주사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맞았다. 이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고 생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말지를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스피린을 먹는 동안에는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감기나 폐렴에 걸려서 또 열이 나진 않는지 그게 가와사키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감염에 많이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 복용 시에는 수두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련된 라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아스피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는 것이 좋고 아스피린 복용 중 수두나 독감 환자와 접촉하거나 걸렸을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과 아스피린을 중단하거나 대체약을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겠고요. 또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피가 잘 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피가 아예 안 멎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한 30초 코피 나다가 말 것이 1, 2분 정도 더 길게 날 수는 있는데 멎긴 멎습니다. 어쨌든 수술이나 발치 같은 게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아스피린 먹는 동안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아스피린 복용 여부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일주일 정도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역시 그쪽 의료진과 또 저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면역글로불린 주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조절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면역 반응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열이라든가 발진과 같은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에 면역글로불린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서 한 번 더 사용을 하거나 혹시 스테로이드와 같은 다른 면역 제제를 고려해서 사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상 중에서도 호전과 악화가 되는 게 발열 쪽이다.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발진과 이제 눈의 충혈 같은 경우에는 열이 없다면 조금 경과를 지켜보면서 저와 같이 가와사키를 보는 사람과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가와사키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초기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심장 기능의 감소, 심장 판막의 이상, 미세한 관상동맥의 변화, 그리고 심장 주변으로 염증이 차오르는 심낭 압전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불완전 가와사키병이라 하더라도 초기부터 심장 초음파에 이상 소견을 보인다면 가와사키병의 진단에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상동맥의 확장은 발병 6에서 8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최소 6에서 8주까지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심장 초음파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상동맥의 확장이 확인된 경우라면 당연히 반드시 주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해야 하고요. 이후 경과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관상동맥의 확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심장에 대한 검사를 권유드리곤 합니다. 보통 혈관이 확장이 된다면 그 혈관 내를 지나는 혈류의 속도가 감소해서 그 안에 핏덩이가 생기는 혈전이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혈전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계속 말씀드렸던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약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혈전을 녹이는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확실히 늘어난 소견이 보인 사람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심근경색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확장이 계속된다 또는 혈전이 이미 보이기 시작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스텐트 시술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가와사키병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을 했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해서 적재적소의 시기에 놓치지 않는 그런 시술 또는 약제를 복용을 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완치가 되는 병인가요? 보통 가와사키병은 완치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심장 관상동맥을 포함한 심장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보통 처음 진단되고 치료를 받은 이후 1년 정도 지켜봤는데 관상동맥 합병증을 포함한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이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각 나라에서 프로토콜이 약간 다른데 어떤 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진단받은 친구들은 평생 주기적으로 진찰을 해라 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평생 지켜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1년 후 검사는 반드시 받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안 걸리나요? 성인형 가와사키병의 경우도 더러 이제 보고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15살 이상의 경우에는 가와사키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조심할 거는 성인 가와사키가 아니고 어렸을 때 가와사키를 앓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성인이 된 경우가 훨씬 무섭습니다. 저희 한양대병원에서도 1, 2년에 한두 번씩 꼭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20대 또는 30대 젊은 성인이 아무리 봐도 심근경색이 올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심장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호자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원인 모르게 열이 오래냈다 이런 얘기를 더러 하시거든요. 가장 위험한 거는 그래서 열이 났고 가와사키병이 진단이 안 된 경우 이걸 모르고 넘어간 채 성인이 된 경우 그때가 제일 위험하겠습니다. 그 예방법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아스피린은 가와사키병 자체를 예방하는 약은 아니고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 합병증 즉 관상동맥 확장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제가 모유수유랑 관련돼서 했던 연구는 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이 분유수유 또는 혼합수유를 했던 아이들에 비해 가와사키병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했던 연구인데 그 원리와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가와사키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공인된 예방법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진단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5일 이상의 발열이 있는 아이가 눈이나 입술, 손, 발과 피부 등이 빨개진다면 일단 가와사키병을 의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이 되지만 일부 심장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마냥 만만하게 볼 질환은 아닙니다. 저희 한양대병원에서는 가와사키병이 의심되는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응급실과 외래로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